네, 저는 그 빈곤사회연대라고 하는 단체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호입니다. 네. 빈곤사회연대는 한 40여 개의 단체들의 연대체이고요. 철거민, 노점상, 홈리스, 쪽방 주민들을 비롯해서 노동조합까지 해서 그리고 지역단체들 등등 이 빈곤에 맞서서 함께 투쟁하고 있는 단체들이 서로의 의제들을 연대하고 또 함께 투쟁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. 네. 그러니까 빈곤사회연대 자체가 출범은 2004년에 했거든요. 그래서 작년이 20주년이 됐고 2004년에 저희가 당시로는 가장 비싼 그 주상복합 아파트인 강남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앞에서 빈곤 장례식을 치르면서 빈곤사회연대가 출범을 했어요. 근데 그 2004년에 출범했지만 그에 앞서 2001년에 최용란 열사라고 그 기초생활 수급자이자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자 여성이자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고 또 이 수급비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서 노점상을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하던 노점상이었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 빈곤 주체들의 얼굴을 갖고 있었던 당사자였고 그 최용란 열사가 2001년에 이 수급비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최저자 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수급비 반납 투쟁, 명동성당에서 농성 투쟁을 했거든요. 그때 그 최용란 열사의 이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서 기초법 개정 연석회의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기초법 개정 연석회의가 빈곤사회연대로 좀 출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저는 그 대학 때 이 빈민운동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소위 그냥 착하고 선한 선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 시혜와 동정의 마음으로 이 빈민운동이라는 게 뭔가 이 달동네나 판자촌 이런 데서 봉사활동하고 하는 동아리로 알고 그런 마음으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었고 그런데 그게 한국 사회의 이런 빈곤의 모순과 구조적인 빈곤의 문제들을 좀 깨닫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빈민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게 빈곤사연대라고 하는 물론 빈곤사연대 오기 전에 주로 이제 빈하촌이나 재개발 지역 철거민들 조직하고 활동하는 뭐 주거연합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빈곤사연대를 함께 활동을 하게 됐고 이후 또 빈곤사연대에서 이러저러한 직책들을 맡으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네. 그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빈곤 문제는 뭔가 그 가장 최저소득계층이나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. 결국은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권리와 민주주의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빈곤 의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. 네. 그때 종로의 관수동에 있는 고시원, 그러니까 국일고시원인데 거기에 화재가 나서 7분이 사망하셨어요. 그 고시원에서 사망하신 7분은 창문 없는 방에 거주하던 분들이었고 그 7분 중에 4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3분이 그 일용직 노동자였거든요. 근데 우리가 바로 그게 청계천변에 있고 지금 전태일 기념관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. 그때는 전태일 기념관 막 공사 중이었는데 우리가 그 화려한 청계천변을 거닐면서 거기에 소위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 있을 거라고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. 근데 청계천은 바로 70년대 엄청난 판자촌이 있었던 그래서 그 일종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빈곤이 밀집해 있었던 지역인데
저희가 그때 9.19 고시원 화재 참사 이후에 그 청계천 변으로 실제로 그 가난한 1인 가구들,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최후의 주거지로 삼고 있는 그런 열악한 노후 고시원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나를 체크를 해봤었거든요. 근데 그 반경 뭐 300m 이내에 한쪽 청계천 한쪽 편만 하더라도 한 30여 개의 그런 고시원들이 분포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빈곤이 굉장히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죠.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숨은 빈곤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. 그리고 저희가 몇 년 전에 또 이 관악구의 그 반지하 수해 참사도 겪었지만, 예전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딘가에 밀집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 빈곤의 현실을 보여줬다면, 사실 우리가 그 일반 주택가들을 거닐면서 그곳에 반지하 주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건 잘 인식하게 되지 못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기도 한 거죠. 그만큼 오늘날의 빈곤은 그렇게 비가시적으로 산재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다. 이 주거권이란 게 여러 권리의 영역의 언어 중에 여전히 한국에서는 좀 되게 낯선 권리의 언어인 것 같아요. 물론 2000년대 이후에 주거권 운동들이 좀 다양하게 전개되기도 했고 목소리들이 나오기도 했지만, 여전히 뭔가 주거권은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권리를 요구할 때 쓰는 방식, 혹은 거리 홈리스들의 안정된 주거를 요구할 때 쓰는 언어, 그러니까 주거권을 보장하라 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집을 빼앗기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의 요구 언어로만 많은 부분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사실 근데 권리라는 것은 되게 보편적인 거잖아요. 주거권은 사회권이고 인권의 언어인 건데, 집이 인권이라는 건데, 이런 보편적인 권리의 영역 중에서도 유독 여전히 아직도 좀 대중적인 권리의 용어로 많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, 저는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이 주거 문제가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, 개인의 임금소득이나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가족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 문제로 계속 치부되고 그렇게 내맡겨지고 이것을 사회적 권리로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그만큼 집의 문제가 더 투기적 상품화되기도 한 것 같은데, 저는 우리 빈곤사연대가 주거권을 접근할 때 쪽방이나 고시원 홈리스 분들, 철거민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, 그리고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, 그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주거권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는 기회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. 전지구적으로 지금의 문제, 사회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이 기후위기 문제인데, 저는 이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불평등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.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, 그러니까 기후라는 것들이 결국 이제 하늘에서 비나 눈이나 바람이나 이런 현상일 텐데, 그게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를 둘 수 있어도 그것이 특정 사람이나 계층에 따라서 막 비가 다르게 오진 않잖아요. 근데 그것으로 인한 실제로 결과, 피해나 재난은 한국 사회 불평등 혹은 사회 불평등에 따라서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, 그게 소위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열악한 주거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게 반지하 수해 참사라는 걸로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었고, 또 코로나 팬데믹도 역시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빈곤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거권과 관련된 이슈인데, 이게 특히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는 기후위기 불평등과 주거권의 이슈들은 단순히 그
뭐 이 반지하 쪽방 고시원과 같은 형태로만 특정되지는 않고 보편적인 세입자들의 권리와도 맞닿아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쪽방 같은 경우는 큰 빌딩 사이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점점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 큰 빌딩들이 밖으로 내보내는 에어컨 실외기 열기가 오히려 쪽방의 구조적으로도 기후위기에 취약하지만 이런 소위 이 높은 빌딩에서 내보내는 이런 에어컨 열기들이 더욱더 쪽방을 달구기도 하고, 그러니까 이 큰 차 타고 에어컨 빵빵 트는 사람들이 소비한 이 배출한 탄소 배출로 인해서 오히려 이 열악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전 그런 것들을 좀 잘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 87년 6월 민주항쟁이 전국민적인 시민항쟁이기도 했잖아요. 실제로 당시에도 철거민들이 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함께 명동성당에서 투쟁하기도 했었고, 그때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던 상계동 철거민들이 이 수배자들의 밥을 해주면서 그 민주화운동에 함께했고, 또 그 명동과 을지로에 있던 당시에 노점상들이 8688 올림픽 때문에 강제철거를 당했던 노점상들이 87년 그 민주화운동에 함께 투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. 사실 뭐 철거민 노점상뿐만 아니라 그때 민주화운동이 사실 평범한 시민들의 민주화의 목소리를 내면서 거리로 나왔었던 투쟁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, 그게 저희가 지금의 빈곤운동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목 없는 이들의 목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, 몫을 빼앗긴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이런 반빈곤 운동이자 빈곤 운동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지금 이 몫을 빼앗긴 이들이,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다양한 의제와 영역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면서 그 목소리를 키워나가는 것들이 저는 87년에 있었던 민주화운동과 지금의 반빈곤운동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